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십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바빠요. 이사 준비 어떻게 다 됐다 그랬죠 지금? 이제 집은 구해가지고 네. 이제 짐을 잘 이제 정리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짐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를 버리고 뭐를 챙겨야 할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낱낱이 표정이 엄청 지쳐 보이기도 하고, 아니 제가 지난주에 여동생이랑 다 이렇게 화해 잘 하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헤어지기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기적처럼 사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4주 뒤에 다시 보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끝을 맞이했구만. 저기 친구랑 같이 자취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자취하는 사람들은 좀 로망 같은 거기도 좀 한데,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함께 사는 게 약간 쉐어하우스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어때요? 그런 거 하면? 그래서 원래 쉐어하우스를 계속 쉐어하우스처럼 살아와서 그런지 일단 크게 설레이는 건 없고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이번에. 그거에 대한 설렘이 있죠. 새로운 지역에 대한 설레임? 네, 이제 열심히 정부치고 살아봐야죠. 뭐 일주일 잘 보낸 것 같으니까. 근데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에피소드 올린 지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네. 제가 8월 달에 올렸으니까. 생각보다 조회수가 한 100번 정도씩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카테고리가 조금 작긴 한데 한 200등에서 막 100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좀 생각보다 조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네. 일단 제가 하고 싶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막 약간 누군가의 푸시가 있어요. 뭐 더 이런 주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열심히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그 푸시하는 사람도 다 낱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같이. 네. 오늘 좀 준비한 주제는, 요즘에 좀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좀 단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게 좀 필요한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좀 갈라져서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쵸. 요즘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 갈등.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제일 재밌는 게 좀 싸움 구경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보면 정치적인 싸움으로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그쵸. 그래서 보면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빨갱이라고 막 놀리고, 다른 쪽에서는 뭐 친일파 매국노라고 막 놀리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보통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마르크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뭔지 생각해보면서 이제 이거 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공산당 선언을. 네. 저희가 방송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저번에 저희가 그 마태복음 에피소드 할 때 그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낱낱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좀 들으면서 급 생각나가지고 좀 준비하기도 했고, 사실 이거 하면 좀 빨갱이라고 좀 제가 몰릴까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막 마르크스 얘기하면 막 저기 남산에 끌려가고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입니까? 그랬기 나이를 때문에 가늠할 수 없게 하시네요. 저희가 어차피 뭐 내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 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마르크스 하면 생각나는 게 좀 있나요? 지금 이군이 오프닝에 말했던 게 남일이 아닌 게 저도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면서 했거든요. 가족 중에 누군가와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아서 막 너 빨갱이다. 그 말을 저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하면은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지지분을 계속 싸웠던 그런 생각이. 집안 내에서 그런 토론을 좀 많이 했나 보네. 네, 저는 논쟁과 싸움과 그거를 정말 제가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하기부터 네네. 그때부터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그쵸. 저는 마르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마르크스에 대한 책을 처음 읽을 때 생년월일이 딱 나오는데 그걸 한 번에 본 순간 그냥 외워버렸어. 그게 1818년 5월 5일이거든요. 딱 외우기 좋은. 1818년 5월 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좀 특별하게 18이라는 숫자가 약간 욕이나 유머 코드로 좀 사용되기도 하고, 5월 5일은 또 뭐죠? 어린이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듣자마자 그냥 외우게 되더라고. 그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어디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마르크스 생년월일 같은 거 안다라고 좀 떠들면 아주 좋은 빨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약간 외모도 이렇게 수염도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났는데 약간 산타크로스 같기도 하지만 약간 인상이 되게 세잖아요. 항상 그런 이렇게 초상화 같은 거를 묘사할 때 교과서도 그렇고 이렇게 강한 인상을 쓰고 있고 약간 눈빛을 발사하는 그런 초상화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빨갱이라고 오해받나? 그의 인생이 좀 투쟁하는 것 자체의 그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도.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데 사유재산의 폐지를 통해 가지고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생활을 좀 하면서 평등한 수준의 소유를 하는 것,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사유재산이라는 건 우리 주머니에 있는 뭐 100원짜리 몇 개를 털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말했던 거는 보통 생산수단이라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생산수단이 뭐냐면 이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 같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보통 공장 같은 거 예를 많이 들죠. 뭐 빵 같은 것도 만들고 신발 같은 거 만드니까. 근데 마르크스는 이런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폐지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현대에 오면서 이제 생산수단을 좀 가지고 있는 소수 사람들이 다수 사람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보통 착취한다라고 하잖아. 해서 이제 자신만의 배를 불리는 그런 똥돼지 같은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마르크스는 조금 더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그러면 다 같이 배고프고 못 살자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맞고 틀린 건 없고 그냥 개인의 생각의 차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하면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 같은 게 좀 같이 떠오르게 되는데 두 개가 좀 다른 단어긴 한데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나누기에는 좀 애매한 개념들이거든요. 네. 이게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만 해도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했고 실제로 현대에 오면서 조금씩 분화되긴 했는데 그래서 딱히 나눌 수는 있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약간 그런 애매한 느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샤워할 때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좀 미지근한 것 같다가도 차가운 것 같다가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좀 굳이 나눠보자고 하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2단계로 나눈 단계가 있는데 처음의 단계는 초보적인 단계의 공산주의가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진보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개념을 대입해서 보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했던 초보적인 단계의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2군이 능력이 5고 낱낱이 능력이 8이면 낱낱이 나보다 일을 조금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생산되는 것들을 나눠 가져. 근데 분명히 남아 도는 게 있을 거라고. 잉여 생산물 같은 게 있을 건데 그거는 낱낱이 조금 더 일을 잘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갖고 내가 조금 더 덜 갖고 이런 노동의 조금 분배를 좀 차등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했던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좀 대입을 해보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라고 하거든. 내가 5만큼 일하고 낱낱이 8만큼 일해서 나눠 가진 다음에 나는 가족이 10명이고 낱낱은 혼자 사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은 낱낱이 더 많이 해도 실질적인 필요는 나한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를 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동체를 위한 생산을 하지만 개인적인 능력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주의를 두느냐 아니면 좀 실질적인 필요 같은 걸 좀 주의를 두느냐 약간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좀 완벽한 설명은 아니고 평생 좀 문과 인생을 살아온 인간의 좀 한계로서 설명해 본 거여가지고 좀 잘 좀 틀리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 현대 사회를 보통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기 좋은 가장 책 2개를 할 정도만 뽑아보라고 하면 한 개만 뽑으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는 그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인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2개를 좀 개인적으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할 거는 자본론은 좀 못하고 자본론은 분량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책으로만 한 3권 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갖고 오기 전에 이제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인 공상단 선언을 읽어보려고 하고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죠. 네. 제가 맨날 하던 게 이제 한 사람을 딱 찍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좀 읽어봤었는데 항상 그랬지만 이게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낱낱이 막 눈앞에서 졸고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분량을 좀 덜어내면서 이제 마르크스의 생애는 좀 다음에 하도록 좀 생략을 하고 바로 공상단 선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1848년에 칼 마르크스란 그의 영혼의 동반자인 엥겔스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약간 지우랑 피카츄 같은 관계인데 엥겔스랑 함께 쓴 말 그대로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이 되게 짧겠지. A4 용지로 치면 한 2, 30쪽 정도 되는 되게 짧은 분량인데 이게 왜 우리가 막
시청공원 같은 데 사람들 막 불러 모아놓고 선언한다고 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 다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간결하고 짧게 돼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프로레탈리아와 부르주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 그런 사이에서 갈등,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 혁명의 이념 같은 걸 제시하는 책이어가지고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공산당 선언을 딱 두 문장으로 줄이라고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공산당 선언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의 모든 세력이 단결해가지고 이 유령을 사냥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반정부 세력치고 적에 의해 가지고 공산주의로 폄하당하지 않은 정파가 없다. 쉽게 말해서 빨갱이로 낙인 찍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공산주의가 유럽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과 지금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견해와 목적을 전 세계에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약간 어떤 말이냐면 제가 볼테르 편에서 말했듯이 국가에서 막 금서 지정하고 자꾸 막 공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오히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내가 세상에 공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1, 2,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로레탈리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런 부르주아 자식들, 이런 노동자 계급 많이 들어봤죠. 부르주아 하면 이제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자본가 이런 유산 계급을 말하면 될 것 같고 프로레탈리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노동자, 무산 계급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알바몬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역사는 모두 계급 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 평민, 영주, 농노, 장인, 도제 모두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대립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는 함께 몰락한 사이다. 역사를 보면 모두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신분이 다양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봉건 사회가 몰락하고 근대 사회가 태동했지만 여기에서도 대립은 계속된다. 그냥 새로운 형태가 생겨날 뿐이지 계속 대립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마르크스가 살았던 근대 시대는 부르주아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계급적 대립이 굉장히 단순한 구도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바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탈리아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는 부르주아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먼저 말을 해주거든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중세, 보통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 되는데 중세에는 농노에서 초기에 도시 외곽에 사는 시민들이 생겨났다. 여기에서 부르주아의 초기 요소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의 발견과 이제 아프리카 항로의 발견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신세계가 열렸다. 옛날처럼 이제 농사만 더럽게 지어야지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산업, 예를 들면 뭐 상공업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껏 봉건적인 형태로 운영되던 산업 방식은 급격한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약간 좀 가내 수공업 같은 느낌으로 집에서 막 만드는 거야, 조금씩. 근데 그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매뉴팩처가 등장하게 되는데 매뉴팩처가 뭐냐면 보통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집에서 엄마가 막 바늘 사와가지고 옷 만들고 이렇게 했다면 한 사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기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우리 엄마를 한 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철수 엄마는 가서 막 바늘이랑 실을 사오고 영희 엄마는 여기서 이걸 바느질을 하고 우리 엄마는 나가서 이걸 파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감당하던 노동을 공장처럼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커져가지고 매뉴팩처로도 감당이 불가하게 됐다. 그래서 증기기관과 기계장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근대적인 대공업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백만장자, 즉 근대적인 부르주아가 여기서부터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르주아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래서 대공업은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세계 시장을 만들었고 부르주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전통적인 계급들을 밀어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생산과 교환에서 일어난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르주아는 이것과 함께 정치적인 입장도 함께 진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정치 지배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왜 대기업 회장님들이 맨날 저기 정치권에 막 사과 박스 나르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역사에서도 이제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고
지배권을 획득한 부르주아는 봉건적 전통적인 것들을 모두 파괴했다. 음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익과 냉정한 계산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계속 돈돈거리는 돈무새로 만들었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개인의 존엄을 교환 가치로 해체하고 무수한 자유 대신에 상업적인 자유만을 내세웠다. 인간의 권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리를 내세운다. 그러면서 점점 더 직접적인 착취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도 착취를 당하게 했는데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인들은 신의 이름으로 착취를 하고 선생님은 막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대놓고 착취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존경받아온 모든 직업들을 지워버리고 자신에게 돈을 받아가는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버렸다. 임금 노동 들어보셨나요? 임금 노동. 자본가가 이제 운영하는 생산수단에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가지고 이제 월급 받아 사는 약간 그런 노동자들을 말하는 건데, 마르크스가 이런 것들을 되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빵 공장에서 내가 하루 정도 일해가지고 빵을 10개 정도 만들었다고 하면 노동자한테는 실제로 5개만 임금으로 주고 5개는 자본가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 여럿이 그중에 만들었지만 혼자 약간 먹는 거지. 뭐 밀가루나 전기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는 뭐 빵 한두 개만 팔 수 있으면 처분은 가능한 거고, 흔히 말하는 그 불로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자꾸 수입을 얻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되게 비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부르주아는 끊임없이 혁신을 한다. 생산 도구나 사회 관계를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근대적인 사회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가지고 다른 시대들과 구분 짓는다는 것이다. 과거의 관념과 가치관을 모두 해체하고 새로 형성된 것도 자리 잡기 전에 이미 낡은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유행 같은 거겠지. 어제 막 TV에 나이키 광고를 해가지고 오늘 나이키를 샀는데 오늘은 또 트니까 막 퓨마 광고하고 있고 또 퓨마 샀더니 내일은 또 아디다스 광고하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혁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판매를 끊임없이 높이려는 욕구가 부르주아들을 전 세계로 내몬다. 세계 곳곳에 둥지를 틀고 본거지를 넓히면서 연결망을 구축해서 세계 시장을 수탈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던 산업적인 토대를 허물고 오랜 기간 지켜왔던 민족적인 산업들을 파괴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욕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탈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산업은 새로운 상업, 즉 자국이 아닌 먼 나라로부터 원료를 가공하고 제품을 전 세계에 소비하는 산업에 밀려나고, 자국의 생산에 충족되던 과거의 수요 대신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급자족되던 옛날 그런 문화가 다 없어지고 국가 간의 교류와 의존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산물은 공동의 재산이 되고 한 지방에서 생산된 문학들이 세계적인 문학으로 퍼져간다. 물질을 넘어서 정신적인 것들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의 급속한 개선과 편리해진 교통수단을 통해 야만적인 나라까지 문명으로 끌어들인다. 중국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야만인의 외국인 혐오까지 항복시키는 무기다. 빠른 속도로 식민지를 침탈하고 항복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우리가 막 테트리스 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끼워 맞추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또 농촌을 도시에 종속시켰다. 큰 도시를 만들고 농촌에 비해 도시 인구를 늘리고, 마찬가지로 미개국은 문명국에, 농업은 부르주아에게, 동양은 서양에게 종속시켰다. 현대에도 약간 농업보다는 상공업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르주아는 생산수단과 자본 인구의 분산을 지향한다. 오로지 밀집만을 외친다라고 하거든요. 그 원피스 보셨죠? 네. 루피가 쓰는 게 뭐죠? 밀집모자. 그렇죠. 밀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을 몇 사람에게 집중을 시키고 필연적으로 정치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낸다. 부르주아는 권력을 잡은 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과거의 모든 세대들이 이룬 것보다 더 웅장하고 높은 생산력을 만들었다. 과거에 누가 이런 놀라운 생산력이 있다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00년 전의 세상이나 100년 후의 세상이나. 그쵸. 뭐 영화나 드라마들 통해서 또 많이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근미래의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막 불과 한 50년 전에만 갖고 가도 엄청난 문명이 되듯이 저는 어떤 걸 보고 생각했냐면, 거기 버스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추풍령 휴게소에 딱 갔는데
우리나라 그 경부고속도로 최초에 뚫었을 때 그런 사진 같은 게 전시가 막 돼 있는 거야. 거기 보니까 막 그 고속버스 1세대 같은 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약간 봉고차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차렷자세로 꽉꽉 채워넣은 다음에 그걸 이제 고속버스라고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는 되게 막 이해하기 힘들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갇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차를 탈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100년 뒤에 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순간이동 기술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서울이랑 부산까지 막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손자들한테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또 라떼 팔겠죠. 막 그 한 4시간 정도 차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라고 하면 그 100년 뒤에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 할 거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런 말을 하겠지. 그런 것처럼 당장 뭐 100년이 아니라 막 10년, 20년 뒤도 인간이 예측하기가 힘들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초등학생들이 C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시원하? 나도 내가 한 30, 40 돼서 뒤처질까 봐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지금부터 코딩을 배워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100년? 100년 다니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 초등학생이 배워 그걸? 그치, 요즘은 초등학교 기본 교과서에 C 언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우리도 신기하네. 지금 이게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다 보니까 뭐 10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저는 10년 후도 무서워요. 10년 후도 무섭죠. 우리 초등학생 때 생각해보면 그런 거 기억나요? 왜 그 컴퓨터 교실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워드 같은 거 타자 치는 거 배우고 막 그랬었잖아. 그쵸, 우리 PPT를 처음 배운 시대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코딩 같은 걸 배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좀 무섭습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했는데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르주아들의 성장에 미끄럼이 된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은 이미 본건 사회에 생성되어 있던 것들인데 특정 단계에 이르자 더 이상 이런 낡은 것들로는 발전한 생산력에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생산을 촉진하기는커녕 방해를 하고 족쇄를 채웠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것들이 다 분쇄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쇄된 본건의 소유관계 대신에 부르주아는 자유경쟁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자유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상업의 공황이 오고 사회적인 전염병처럼 퍼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들의 욕심이 스스로의 파멸을 이끌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해수욕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모래 쌓아 놓은 다음에 막대기 꽂고 이렇게 모래 빼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모래 게임.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르주아 사회는 자신이 불러낸 지하의 힘들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마법사와 같다. 모든 것은 문명, 생필품, 상공업의 과잉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라고 하면 생산력의 일부를 강제로 파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옛 시장을 철저하게 척지를 하면서 이것들을 극복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반발이 있겠죠. 번발이 있고 더 큰 공황이 오히려 오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헤어져 나올 수 없는 늪 같은 거에 빠지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르주아가 봉건 제도를 무너뜨릴 때 사용한 무기가 자신을 향하게 된다. 그런데 부르주아는 무기뿐만 아니라 이 무기를 자신에게 겨눌 사람들까지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노동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 그 과거의 봉건 사회에서는 이제 부르주아가 을이었고 그런 영주나 귀족들이 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 초기에는 갑이 을한테 세금 같은 걸 막 받으면서 좋아했을 거야.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르주아가 그런 갑을 관계를 역전을 시키면서 봉건 제도를 무너뜨렸는데 그거랑 똑같이 지금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희를 언젠가 무너뜨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얘기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롤레타리아 이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근대의 노동자들이 위에서 말한 그 주인공들이다. 부르주아가 발전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즉 근대적인 노동자 계급도 발전을 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주어질 때만 생존 가능한 하나의 상품이다. 프롤레타리아들은 노동은 기계의 확대와 분업으로 독자적인 성격을 모두 잃게 된다. 노동의 매력이 사라지고 한 기계의 부품으로 인간이 전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동자가 받는 보수, 아까 위에서 말했던 임금 노동인데 자신의 생계와 자신 번속에 필요한 생필품을 살 만큼만 된다.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딱 된다. 딱 경험치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노동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제 임금이 줄어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의 양이 늘어난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오히려 임금은 줄어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약간 좀 주식하는 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주식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돈을 잃어가는 그런 좀 슬픈 눈물 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는 군대식으로 편성되고 일개 병사로 엄격한 질서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부르주아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종이다. 이런 전제적인 시스템은 영리가 목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질수록 점점 더 비열해지는데 노동의 기술과 힘이 점점 필요 없어질수록 근대 공업이 발달할수록 남성 노동과 여성 노동은 점점 밀려난다. 성과 나이에 대한 차이는 노동자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일단락되면 이제는 집주인과 소매상 등이 손을 내민다. 현대와 다를 게 없죠. 월급 받는 순간 카드사에서 퍼가요, 이제 은행에서 퍼가요 하는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자본이 대공업을 경영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큰 자본가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모두 다 노동자로 전락하고 만다. 정말 소수의 대자본가 말고는 전부 다 노동자로 전락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프롤레탈리아들은 여러 단계를 따라 거쳐 발전하게 되는데 부르주아에 대한 투쟁은 그들의 존재와 함께 시작하게 된다. 이들의 단합은 한 노동자에서 공장 전체로 노동 부문에서 전체로 합쳐져서 부르주아들과 싸운다. 노동조합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의 노동자들은 흩어져 있는 무리일 뿐인데 대중적인 결속은 스스로 단결한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에 대한 단결의 결과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르주아의 적들인 귀족과 왕정의 잔재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운동은 부르주아의 손에 집중되고 승리는 모두 부르주아의 손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적과 싸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이용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EEJ라고 해가지고 오랑캐로 오랑캐 잡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헌터 바이 헌터라는 만화 보셨나요? 아니요. 뭔가요? 거기 보면 그 개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조그마한 개미가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더 큰 개미가 나와가지고 막 인간을 막 잡아먹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인간이랑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을 영양분으로 삼다 보니까 그 개미들한테 인간적인 특성이 반영이 돼가지고 개미 사회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험하게 끝나냐면 개미들의 일부가 개미를 배신하고 인간 쪽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과 개미가 아니라 개미와 개미가 싸우면서 인간이 좀 이득 보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산업의 발전은 노동자들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대한 한 덩어리로 만들게 된다.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이제 노동자들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면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의 충돌은 계급적인 충돌의 성격으로 지나게 된다. 노동자는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고 투쟁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동자들은 한 번씩 승리하긴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 뿐이고 참된 성과는 승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확산되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단결이 촉진되게 되고 수많은 투쟁이 하나의 전국적인 투쟁, 즉 계급 투쟁으로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빈약한 도로망 때문에 이런 소식이 막 전파되는데 막 한참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철도 같은 게 보급되다 보니까 몇 년 안에 이런 단결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단결하기 쉬워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 쉽겠지. 손가락만 있으면 막 광화문에 모일 수 있으니까 더 쉬울 텐데. 오 마이 갓. 이런 단결을 토대로 노동자 기급으로 정당으로 진화하지만 자신들 내부의 경쟁 때문에 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더 새롭게 다시 강건해지고 단결해진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좀 중요한데 낱낱 졸지 말고 일어나세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다니까요. 지금 눈을 반쯤 뜨고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지게에서 광화문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약간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네. 낡은 사회 내부 충돌은 오히려 프롤레탈리아들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부르주아는 끊임없는 투쟁의 와중에 있는데 막 귀족과도 싸우고 작은 같은 부르주아들끼리 막 싸우고 있거든요. 늘 대립 중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동맹군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교육 같은 것들도 노동자한테 막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이제 그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프롤레탈리아로 막 전락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막 학자도 있고 막 군인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이 노동자한테 들어가게 되면서 대량의 진보 요소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이 똑똑해지는 거죠. 똑똑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부르주아를 위협하게 되는 거대한 세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르주아와 대립하는 모든 계급 가운데 진정한 혁명 계급은 프로레탈리아뿐이고 나머지는 대공업의 발달과 함께 타락하고 몰락했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공업의 그 진정한 산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야, 주인님 저 녀석은 가짜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게 나왔는데, 부르주아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들은 발전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자신의 목을 노리는 진정한 적을 키우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게 누구다? 바로 노동자들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필연적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배권을 획득한 과거의 지배계급은 사회를 자신들의 영리 조건에 종속시킴으로써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껏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보장해온 모든 것을 박살내야 한다. 우리들은 달라야 해.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말 잘 들어. 우린 달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성공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의 운동은 소수의 운동이거나 소수의 이익이었지만 노동자 운동은 압도적인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압도적인 다수의 자주적인 운동이다. 현 사회의 최하층인 프로레탈리아들은 공적인 사회를 이루는 상부 구조를 박살내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르크스가 1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로레탈리아들의 발전 단계를 기술함으로써 어떻게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지배권을 확립하는지 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사회는 억압과 피억압 계급의 적대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한 계급을 억압을 하려면 최소한 억압받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근대 노동자들은 산업의 진보와 함께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을 할수록 빈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더 이상 사회계급의 지배계급으로 남을 능력이 없다. 노예적인 생활 수준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예에게 부양받기는커녕 자신들의 노예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내가 노예 하겠다고 해도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더러워서 노예도 못 해먹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비도 대간집 노비를 해야 한다. 이왕 할 거면 공노비라던가. 큰 집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르바이트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 세상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주아의 자본의 조건은 임금 노동이고, 임금 노동은 오직 노동자들의 상호 경쟁으로만 유지가 되는데, 부르주아의 경쟁을 통해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을 단결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이 싸워야지 이제 막 부르주아들한테 좋은데 오히려 막 단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무덤을 팔 계급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부르주아의 파멸과 프로레탈리아의 승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제1장이 끝나게 됩니다. 어땠나요? 1장? 네, 실제로 부르주아가는 파멸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좀 안타깝나요? 1장만 봐도 약간 진짜 마르크스 얘기를 들으면 다 너무 좋아. 그런데 현실이가 너무 달라. 너무 그때도 풍선적이다.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그리고 드는구나. 약간 계속 부르주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자본주의의 얼굴이 생각나고 약간 그것도 약간 제국주의 얼굴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 그죠. 거죠. 연결되는 거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되게 좀 선동가의 타고난 자질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분적분 가르치면 이해를 못하니까 더 쌤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간펜 선생님이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 1장이 공산당 선언의 거의 절반 이상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사람들이 되게 혹할 수 있게 마르크스가 되게 신경을 써가지고 지능적으로 쓴 게 티가 좀 납니다. 1장이. 제2장 프로레탈리아와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산주의자는 노동자들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자는 다른 정파들과 다르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원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당면 목적은 프로레탈리아 계급을 형성시키고 부르주아 지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힘으로 정치하게 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기존의 소유관계를 철폐하는 것이 우리의 본령은 아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소유제도의 일반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근대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계급 대립 및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뿌리를 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철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디스를 잘하는지 랩 배틀이 시작되는데 마르크스가 이제 부르주아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막 반박을 하면서 다 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잘 후드려 패나가 시작되고 이게 사실상 공산주의의 약간 바이블 같이 마르크스의 생각이 좀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자는 개인이 직접 일해서 취한 재산을 없애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완전 빨갱이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오히려 마르크스는 반대로 묻습니다. 네. 너희들이 스스로 힘들게 일해서 번 정당한 재산이라는 게 뭐냐? 그 너희들의 노동의 결과는 임금 노동인데 그것들이 너희들한테 재산을 주는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자본이야. 임금 노동을 통해 착취당한 재산이자 임금 노동자들을 새로 착취하기 위해서 다른 임금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부르주아들의 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노동의 결과는 니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다른 착취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사회적인 힘이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가지게 되는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임금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귀가 얇은 건가요?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야. 저만 그런가요? 아니 맞는 말이기도 하지. 왜냐면 우리들 지금 자체 현실이 좀 그러니까 선동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어떤 말을 하냐면 임금 노동의 평균치는 최저임금인데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딱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만 살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에 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으로 얻는 것은 고작 발가벗은 삶을 다시 만드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인간의 삶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생산물의 개인적 점유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 재산 다 몰수해서 막 독재로 하자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니들 호주머니 털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멍청이들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단지 노동자가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지배계급의 이해관계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소유의 비참한 성격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그냥 기계 부품처럼 사용되는 너희들을 없애자는 거야. 부르주아 사회에서 노동은 그저 축적된 노동을 늘리는 수단일 뿐인데 반면 우리가 주장하는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확대하고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자본이 자립적이고 개성적이고 마치 우리가 물신 숭배 같은 느낌으로 그런 물질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막 대하게 되는데 반대로 인간들은 비자립적이고 몰개성적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인간답고 인간이 약간 물건처럼 전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상황의 폐지를 부르주아는 개성과 자유의 폐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부르주아적 생산관계 안에서 자유란 자유로운 상업을 말하는 건데 자유가 없어지면 자유로운 상행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르주아들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행위의 폐지나 부르주아 생산과 부르주아 자체의 폐지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들은 우리가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에 경악하지만 이미 이 사회는 사적 소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통 90대 10에 대한 사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회의 10%가 전체의 9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가 그걸 나눠 먹고 있는 사회인데 90%를 착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소유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90%는 그런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너희들이 사는 사회가 이미 그런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 우리는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의 무자산을 필수로 하는 소유관계를 철폐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없애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부르주아들은 우리가 당신의 소유를 폐지한다라고 비난하는데 그건 맞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약간 삼파술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네. 여기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평생 어떻게 사냐면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살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꼬리를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계속 얘기를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잘못 같은 걸 스스로 인정을 하게 하는데 마르크스도 그런 것처럼 부르주아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지금 덫에 빠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에게도 사회적 생산에 점유할 힘을 빼앗지 않는다. 다만 점유를 이용해서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힘을 빼앗는 것일 뿐
전부터 사람들은 사적 소유를 폐지하면 모든 활동이 멈추면서 태만이 만연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르주아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망했어야 된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노동자는 돈 벌지 못하고 돈 버는 사람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이미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든 우려는 자본이 없어지면 임금 노동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동어 반복으로 귀결된다. 또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도 이것도 되게 웃긴데 결국 절대 다수의 인간을 기계로 키우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당신들이 자유나 교육이나 법이나 라고 하는 관념을 우리들을 평가하려고 하거든 우리들이랑 논쟁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이념 자체가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와 소유관계의 산물이다. 마치 종교로 치면 너희들이 가진 생각 자체가 마귀의 생각이다 이런 것처럼 다 까버리는 겁니다. 그쵸. 당신들의 생산관계와 소유관계를 영원한 법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상상력은 과거 멸망한 모든 지배가계들도 하던 것인데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르크스가 모든 사회가 계급투쟁의 사회다라고 했다 보니까 이전에도 부르주아가 언젠간 을이었을 거라고 그 외에 갑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역전하게 됐냐면 상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더 이상 종속될 필요가 없어졌던 거지. 다른 행위로 자신의 부를 축적을 하면서 그 관계를 역전을 하고 지금의 지배가격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한테는 왜 그렇게 못하게 하냐? 너희들은 다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베테랑 보셨나요? 네. 그 조태호 아시죠? 네. 조태호가 뭐라고 어이가 했죠? 없네. 어이가 없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되면서 왜 우리 안 된다고 해? 라고 하는 거지. 내로남불 아니냐? 부르주아들은 우리가 가족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비판하는데 하지만 부르주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부르주아를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다. 가족이니 부모 자식 관계니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이용해 먹기 위한 수단일 뿐이잖아. 그쵸. 그런 1인 1처제? 그런 것도 약간 노동자 계급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거랑 약간 매칭되는. 그래서 바로 밑에 그 얘기가 비슷한 게 나오는데 부르주아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부인 공유제를 도입한다라고 비판을 한다. 하는데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라고 또 까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여자를 단순한 생산 도구로 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생산 수단을 공유하자는 것을 듣고 아내나든지 자식들까지 공유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부르주아들은 단순한 생산 도구에 지나지 않는 여성의 지위를 타파하자고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를 타파하고 모두가 자유로운 노동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현재의 생산 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뭐 부인 공유제니 아이들이 노동에 착취당하는 거니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저는 약간 그걸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뭐 그냥 굳이 남자 여성을 따지지 않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에서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내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노동자를 낫게 하기 위한 결국엔 착취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일 그런 뿐이다. 수단이라는 생각에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난나도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평소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한사스결혼은 약간 소수자의 편에 있네요. 어쩌다 보니 약간 그런 관념이 어쩌다 보니 계속 맞는 말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게 히피의 삶을 살아온 난낫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공산주의자들은 나를 그렇게 프레임하지 마. 달라질 수 있어. 공산주의자들은 조국과 국적을 없애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프로레탈리아 지배는 국가 간의 분리와 대립을 더욱더 사라지게 할 것이다. 문명국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해방되는 것이 마르크스가 말했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산사회가 도입되기 위한 조건 중에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뭐 계급이나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에 의한 다른 개인의 착취가 타파되면 한 국가에 의한 국가의 착취도 사라지게 된다. 국가 내부의 계급 대립이 사라지면 국가 상호 간의 적대성도 사라지게 된다. 종교적이니 철학적이니 관점에서 제기되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논할 가치도 없다. 그냥 바로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의 관념과 견해와 신념이 그들의 처한 삶과 그런 사회적 관계의 물질적 토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 상부구조, 하부구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르크스는 사회를 이렇게 상부구조, 하부구조 두 개로 나눠서 본 다음에 하부구조에 보통 물질적인 것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개념이나 이념적인 것들이 있다고 본 거야. 과거에는 생각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 위에 이런 생각적인 것들이 쌓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이 해결되면 다른 것들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집의 지배적인 이념은 늘 지배계급의 이념이었을 뿐 일부 사람들은 역사 발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자유니 정의니 이런 것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부정한다. 모든 사회의 역사는 시대마다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계급 투쟁의 대립인데 계급 대립이 어떤 형태를 취했던 사회 일부에 의한 다른 일부의 착취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계급 대립이 완전히 철폐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급 대립이 없어지면 모두 다 해결될 거야. 신경 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산주의의 혁명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소유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고 공산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의 반박은 여기에서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마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을 말해주면서 끝내거든요. 네.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뭐 일반적인 것들인데 뭐 사유 토지의 몰수, 고율의 누진 소득세, 상속권 폐지, 뭐 반역자의 재산 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래의 정치 계급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일 뿐 만약 프롤레타리아들이 필연적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면 낡은 생산관계를 힘으로 쓸어버리고 이런 생생계급과 함께 계급 대립도 사라진다 라고 하면서 마르크스가 했던 쇼미더 공산에서 우승하게 되면서 2장이 끝나게 됩니다. 어떠세요? 정말 우승했나요? 이때는 우승 잠깐 할 뻔했는데 지금은 약간 시즌이 바뀌면서 그냥 과거의 우승자가 돼버렸지. 뭐 다른 건 사실 뭐 다 그냥 뭐 그러냐 하고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되게 글 잘 썼다. 아니 어차피 한 번 쓰는 건데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라고 느꼈어 좀. 좀 현혹된다. 약간 다 후드럽 해버리고 그냥 빠꾸 없이 가는 모습에 약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되게 대입할 게 되게 많아요. 근대부터 현대로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폐해를 막 지적하면서 나오던 사상이다 보니까 현대까지 이어지는 거지.